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혹시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는 분도 계시겠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이런 생각은 아마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릴 적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어요. 당신이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쉰명 화장이며 그게 애 엄마가 할 법한 꼬라지야?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짧은 치마에 진한 화장, 향수 냄새.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비싼 거지. 당신이야말로 헤어스타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건 평범한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12살이 되었을 때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의심하고 통제하려 했던 진짜 이유를요. 사실 어머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남자에 미친 여자였어요.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같은 여자는 일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몰라? 차라리 술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방으로 가든가? 어디서 우리 남편한테 꼬리를 쳐? 더럽고 불결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픽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언제 꼬리를 쳤어? 난 사람이야. 짐승도 아니고. 그쪽 남편이 나 좋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었나? 내가 예쁘고 잘난 걸 어쩌라고? 저는 어머니와 길을 걷다가 물벼락을 맞아봤고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어머니에게 등을 돌렸죠.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조심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어머니가 단순히 예쁘고 성격이 좋아서 오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 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머니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엄마,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 사람들이 자꾸 욕하잖아. 나 정말 힘들어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왜? 그 아줌마들이 뭐라고 그래? 그냥 무시해. 엄마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너도 나중에 내 마음 이해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 저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 같아요. 지금은 그저 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그 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빠랑 똑같이 행동하시는 거 알아요? 제 인생에 관심 끄세요. 저도 엄마 인생에 관심 안 둘 거니까요. 저는 엄마의 딸이기 전에 한 명의 여성이에요. 나중에 자라면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중학생일 때 어머니는 3번이나 결혼하셨어요. 3번째 결혼 후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저를 떠나보낸 거죠. 그 당시 아버지도 재혼하셨기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행히 조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시골이라 학교도 멀었고 이런저런 일을 도와야 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이 있었고 반듯하게 다려진 교복 셔츠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마음 좋은 조부모님의 보살핌으로 바르게 자랐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저도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끝낼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며 내 동생이야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아직 3살도 안 된 아이를 여기 두고 가겠다니, 너 제정신이니? 보육원에 보내. 네가 못 키워준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양심도 없이 이럴 거면 왜 애를 낳았어? 책임질 수 없으면 애를 낳는 게 아니야. 우리가 널 그렇게 키웠니? 첫째는 생각도 안 해? 걔도 여기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너 정말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이 화상아. 어머니는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엄마,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나도 몰랐지. 애 낳으면 잘 살 줄 알았지. 그렇게 애를 가지고 싶어 해서 노력해서 낳았는데,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내 잘못 아니야. 네가 그러고도 엄마라니.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할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어머니의 등을 때리셨어요. 내가 이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이래.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저를 떠나보낸 이후에도 어머니는 2번 더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혼 후 아이만 남겨두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3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는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며 발버둥 치셨지만 결국 완벽히 혼자가 되셨죠. 흔한 친구 하나 병문안도 오지 않았고 장례식에서도 영정사진이 2번이나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 연애를 몇 번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이별을 통보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와 친했던 친구 소은이는 그 상황을 답답해했어요. 그 사람 엄청 힘들어하더라. 어제 나한테까지 연락해서 울고불고 하는데 곤란해서 죽는 줄 알았어. 너 다시 생각해봐. 좋은 사람인 거 알잖아? 직업도 공기업 다니고 집안도 안정적이고 가정적이고 성격도 수더분하고. 뭐가 문제야? 너도 좋다며? 좋지. 근데 너도 나 알잖아. 결혼에 대한 내 생각. 아, 너희 엄마랑 넌 달라. 아예 다른 사람이야.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까지 바꿔? 너나 내 동생이나 둘 다 문제 있어. 남동생은 몰라도 난 그 여자 때문 아니야. 그리고 나도 알아. 나랑 엄마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 난 애초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만 그런 인간을 내가 만나는 게 싫은 거지. 운이 나쁘면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잖아. 딱 보면 모르겠니? 특히나 넌 의심도 많이 하잖아. 돌다리를 두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 건축해서 건너가는 신중한 사람이니까. 절대 모를 리가 없지? 우리 엄마도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할 때는 절대 눈치채지 못했어. 가면이라도 몇 개 쓰는 것처럼 아예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거든. 그때는 이혼하면 되는 거지. 이혼 제도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그럼 온전한 부모 없이 자라야 할 아이는 나처럼 살라고? 난 그나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분들이었으니 다행이지. 내가 만약 아이를 키우게 되면 학원이나 뺑뺑이 돌리면서 키워야 할 텐데. 직장 다니는 엄마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내가 헤어진 건 그 사람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일어나지 않은 일로 왜 겁을 먹어? 안 헤어질 수도 있잖아. 넌 꼭 최악을 생각하더라.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우리 엄마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어. 그런 막연한 가능성에 아이 인생까지 걸고 싶지도 않아. 아유,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럼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소개해 주는 건 어때? 너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아이 낳는 거 싫어하는 것도 고려해서 매칭해 줬거든. 그때 친구 소은이가 결혼정보 회사에 막 취직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누군가를 만날 정도로 연애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는 건 더더욱 싫었죠. 그래서 저는 몇 번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계속 혼자 있었어요.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오고 다시 일을 나가는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외롭다거나 누굴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소은이가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나 진짜 딱 한 번만 살려주라. VIP 회원이랑 매칭이 하나 떴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참석을 거부해서 그래. 네가 대신 좀 참석해주면 안 될까? 다른 회원 보내거나 시간을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우리 회사가 아직 신생 회사라서 회원 수가 많지 않아. 그렇다고 직업을 속이고 아무나 가입시킬 수도 없고 회원 수가 적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기가 좀 그래. 그럼 나보고 직업을 속이라는 거야. 아니지. 너 은행원이잖아. 은행원은 상위 등급이야.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난 별로인데. 생각해봐. 다른 사람 만나게 하면 너도 부담스러울 거잖아. 그래도 난 나가기 싫은데. 너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사람 만나는 걸 꺼린다는 거 알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벌써 안 만난 지 4년, 5년이 넘지 않았어?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나가봐. 하루만 나가보고 아니면 거절해도 되니까. 응. 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더구나 잘 되면 더 좋지. 상대방 남자 직업이 정말 좋아. 건설업 사장이야. 외국에서 유학도 했고 얼굴도 준수해. 참고로 결혼정보 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원의 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등을 반영해서 등급을 나눠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VIP 등급에는 대규모 기업의 고위 경영진, 의사, 변호사, 판사, 고위 공무원, 교수, 기업가 등이 포함돼. 그리고 그 아래 상위 등급에는 회계사, 건축가, 은행원이 포함되고 보통 여자는 남자보다는 한 단계 높게 설정이 되는데 외모나 부가적인 부분까지 더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지. 물론 나는 그런 것에 흥미가 전혀 없었어. 아이, 돼지나 계란도 아니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면서 결혼을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거든. 하지만 친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눈 딱 감고 바로 다음 날 그 자리에 나갔어. 친구가 휴대폰으로 보내준 정보에는 사진이며 직업,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도 상대방이 안 와서 전화를 걸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결혼정보 업체에서 소개받으신 분 맞으시죠? 네. 아, 이태영 씨 맞으세요? 아, 사진이랑 좀 달라서. 나는 사진과는 좀 다른 모습에 당황했지만 애써 웃었어. 아, 네. 제가 사진이 좀 잘 나온 편이죠. 반갑습니다. 이태용입니다. 네. 반가워요. 나는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상대방은 이런 소개를 몇 번 받은 것처럼 상당히 자연스러웠어. 또 성격도 좋고 둥글둥글해서 그런지 사진과 실물이 달라서 놀라셨다는 걸 알아차리고 농담까지 했어. 그리고 내가 자신의 정보를 잘 모르고 나왔다고 해서 나는 더듬거리며 내 소개까지 해야 했지. 그럼에도 그는 최대한 나를 배려하며 편안하게 자리를 주도해 갔어.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아, 전 이런 호텔에서 커피 마시는 건 좀 안 맞아서요. 얼른 나가시죠. 답답하잖아요. 아, 선 본다고 티내는 것도 별로고. 혹시 매운 거 좋아하세요? 매운 찜닭집 유명한 곳 있는데 어떠세요? 아,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매운 걸 드세요? 그럼요. 유학은 유학이고 한국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하죠. 이왕 나온 김에 가볍게 친구 만나러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등급으로 사람 나눠서 이런 자리에서 누굴 알아갈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유학파니까 매운 걸 싫어할지도 모른다. 한국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선입견만 생기잖아요. 우리 편하게 대화해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은 얼굴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어.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다고 했는데도 입맛은 소박했고, 성격은 자유로웠으며 내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이어갔지. 일찍 성공하고도 결혼을 못한 남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유의 아집은 전혀 없었어.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돈 자랑, 전에 만났던 여자 자랑, 자동차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 대신 나를 더 높이 평가해 주더라고. 은행원이시면 돈 많이 벌지 않나요? 뉴스에도 나왔던데, 특히나 제1금융이면 정말 대단하네요. 네, 태 씨는 건설업 사장님이시잖아요. 제가 무슨... 근데 저는... 잘 모르겠죠. 제 노력으로 그렇게 빨리 성공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쪽이 저희 부모님 딸이었다면 은행원이 아니라 은행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혼자 힘으로 성공한 여자들을 존경해요.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당연한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요. 나중에 그 은행이랑 거래해도 멋있을 것 같네요. 저희 회사가 주거래 은행이 있긴 하지만 바꿀까요? 네, 그럼 좋죠. 저 그럼 점수 좀 따는 걸까요? 솔직히 엄청 잘 보이고 싶은데 방법이 몇 개 없어서요. 저 정말 마음에 들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진심입니다. 사실 제가 약속 장소에 미리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랑 소개할 사람한테 한눈에 반했다는 거 말이죠. 물론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다소 느끼하다는 걸 빼면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렴한 커피 한 잔을 사서 산책을 하면서 마시는 모습도 좋았고, 그 와중에 쿠폰까지 적립하는 건 특히나 신선했죠. 부자들이 돈을 잘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그러는 사람은 처음이라서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미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도 멋졌어요. 언젠가 서울도 해외처럼 특징이 될 수 있는 멋진 건물을 지어보고 싶다는 말을 했죠.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식사에 커피 마시고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교환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지? 진짜 대박이다. 또 만날 생각은 있는 거야? 일단은 만나기로 약속은 했어. 나쁘지 않아서 나도 3번은 만날 생각이고. 잘 됐다. 우리 이제 나이도 좀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봐. 아이는 물어봤어? 아야, 그걸 처음 만남에 어떻게 물어봐? 그래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다고 원서에 적혀 있어서 의외로 너랑 진짜 잘 맞을지도 몰라. 인생의 동반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초반에 연봉이 뭐고 다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너무 성급해. 그리고 좀 느끼한 게 내 타입은 아니거든. 호텔 커피숍에서 날 보고 반했다는데 좀 부담스럽더라. 혼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가온 것도 좀 찜찜하고. 조심스러워서 그랬겠지. 너도 그렇잖아. 또 그런 말까지 하는 거 흔하지도 않아. 일단 솔직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고.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맞을 순 없어. 서로 맞춰가는 게 결혼이야. 그리고 난 너 정도면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죠.
너 결혼정보에서 그만둬라. 너 같은 여자가 결혼해서 잘 산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 아니, 오히려 이 일 하니까 더 잘 알겠어. 보통 외로워서 결혼하는 인간들 100이면 100 다 안 좋게 끝나. 의지하려고 하니까 상대가 질색을 하게 되거든. 근데 넌 다르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야. 이거 내가 딱이지. 그런가? 아, 그럼 내 말 믿어. 마음 열고 만나봐. 친구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같지만 어쨌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만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적인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됐죠. 뭐 부동산 투자라 갭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것도 알려주더군요. 건축 사업을 한다고만 알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렸다고 했죠. 심지어 제게도 기회가 있다면 돕고 했고요. 그러다가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를 낳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요? 당연히 아이들 너무 예쁘죠. 뭐 좋아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고 사는 건 모두가 바라는 결혼의 이상적인 모습이니까요. 저는 약간 당황해서 되물었죠. 아이 안 낳아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보가 잘못된 건가요?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묻기에 대답한 거고, 전 애초에 결혼해서 부부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누군가 고집해서 낳는다는 건 사실상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죠. 그래도 갑자기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애초에 속이고 결혼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짓 아닐까요? 결혼의 조건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건 옳지 않은 짓이죠.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런 조건을 맞춰가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가 거짓이면 앞으로 믿고 살기 힘들다고 봐요. 그렇긴 하죠. 의외로 저랑 생각이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아이, 꿈만 같아요. 제가 너무 바라는 조건이라서 실제로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은 제게 청혼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만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때라서 거절은 했었지만 그 뒤에도 꾸준히 어필을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제게 맞춰주려고 했고 일이 바쁜데도 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게 됐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애 존재조차 까먹은 아버지. 제 옷만 총 5번, 6번째 동거만 하다가 암에 걸려 죽은 어머니가 제 가족 배경이었는데 아버지가 대학 교수, 어머니는 미술을 전공하고 현재는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반대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심했죠. 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의 어머니가 다짜고짜 불러내서 말하더군요. 이야긴 대충 들었어요. 부모가 이혼하고 쭉 조부모님 손에서 컸다고 맞나요? 네. 심지어 어머니는 5번을 재혼했어요. 네. 맞아요. 아주머니는 기가 찬 듯 픽 웃고는 한숨을 쉬었죠. 이게 가능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은 정말 곱게 키웠어요. 고생 한번 해본 적 없이 금옥 길렀다고. 나나 우리 남편 재산도 모두 아들이 물려받을 텐데 수준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로 나야지. 입장 바꿔서 당신같이 부족한 며느리 내 집에 들여오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5번 재혼은 좀 그렇지. 내가 반대하는 게 이해가 되나요? 네. 반대하는 거 이해합니다. 다행이네요. 말이 그나마 통했어.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 그 집의 부모를 보면 자식들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애들 앞에서 찬물도 안 먹는 게 부모고, 난 우리 태영이 그렇게 키웠어요. 유학 가서도 아무 여자나 만나게 하지도 않았고,
좋은 것만 보고 최고만 선물했지. 근데 고작 은행원? 뭐,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너무 키웠지.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집에 재산은 어느 정도 있지? 조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몇 평 땅은 제법 크긴 해요. 근데 이모도 있고 자식들이 많아서 저한테 떨어진다고 보기 힘들죠. 제가 가진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손녀가 달라고 하면 주지 않나? 내 아들이 투자 전문인 거 알죠? 수준이 안 맞으면 어느 정도 맞춰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가 많거든요. 그럼 연봉이 얼만데? 은행원들 돈 많이 받잖아. 집은 월세? 전세? 아니면 매매? 기본적으로 자금은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에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눈만 껌뻑거렸죠. 그랬더니 짜증을 내시더니 어른이 물었으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수준이 떨어지면 최선 상황이라도 알고 들어가야지. 나이도 꽤 많은 걸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기회를 줄 때 잡아야 될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이 부탁하고 빌어서 내가 꼭 참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이에 저는 고민을 좀 더 하다가 입을 열었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뭐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결혼을 안 한다고요. 네, 솔직히 태영 씨 좋아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조건에 맞지 않아서 처음부터 부딪히는 결혼은 제가 원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애초에 결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기도 했고요. 어머님 속상하게 만들고 참기하면서까지 잡고 싶지도 않습니다. 투자로 재산을 불려서 결혼 작업으로 쓰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으면 결혼을 허락한다는데도 싫다는 건가요? 네,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걸 돌릴 방법도 없고 어머님 말처럼 수준을 맞추더라도 결국에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제 연봉을 공개하고 뭘 하든 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거 알아요. 저도 더 잘 보이려고 애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주제 파악도 잘하는 편이고 자기 객관화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싫다는 결혼 억지로 진행하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봐요, 아가씨. 지금 누가 누굴 거부해요? 우리 집안 몰라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다들 기고 다 빼고라도 들어오고 싶어 안달난 자리가 우리 집 아니거든요. 네, 그렇겠죠. 건설업 사장님의 교수인 시아버지, 어머님도 대단한 분인 거 태영 씨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반대하는 결혼진에도 복화을 갔거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생각해도 그 상황은 그분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예상은 이랬겠지요. 반대하고 싫다는 말을 하면 상대에서 최대한 숙이고 잘하겠다. 눈물을 쏟는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요. 문제는 하필이면 그게 저였다는 겁니다. 이게 태영 씨를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문제가 아니라 굳이 반대를 이겨내면서까지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그 일 이후에 태영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도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후에 저를 싫어하던 그분과 다시 보게 됐어요. 그것도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말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자마자 어머니 제 손을 잡고는 나긋하게 말하더군요. 그때는 내가 좀 실수를 했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태영이가 아무래도 너무 출중하다 보니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내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속상해하는 걸 보고 깨달았죠. 아가씨는 진짜로 우리 아들 짝이나. 아니요. 전 이해합니다.
전 정말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저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야기해봤을 때 강단도 있고 돈에 휘둘리지도 않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에도 들고 무엇보다 태영이가 아가씨를 무척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앞서 말했듯이 돈을 노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어른들을 배려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 맞잖아요. 그런 아가씨라면 우리 태영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저희가 아이 가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들으셨나요? 그건 처음 들었는데 그러셨군요. 그럼 그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뭐. 결혼을 했다고 꼭 아이를 가지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의 일에 저희 부부가 관여하는 건 더욱 우습죠. 좀 촌스러운 생각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태영 씨랑 헤어지기도 했고요. 저 아가씨, 그냥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줄 수 없을까요? 그때 내가 너무 주제넘게 함부로 말했어요. 나도 늙어서 말실수를 좀 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그때 이야기했던 나쁜 말들은 다 잊어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진짜로 무릎까지 꿇으려는 걸 저는 만류하고 또 사과받는 상황은 최악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태영 씨의 중재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설득해서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달라진 태도 때문에 찜찜하긴 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은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신혼집부터 가구, 신혼여행까지 태영 씨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저는 결혼식 비용 채만 지불하면 됐죠. 아무래도 집안이 좋은 만큼 최대한 고급스러운 곳으로 선택했고요. 대망의 결혼식 당일, 소희가 제 옆에서 절 보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내 친구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우리 회사도 그거 알고 난리 났어. 아, 왜 결혼한다고 진지에 말을 안 했어? 난 아직까지 만나는 것도 몰랐어. 아, 3번만 만난다고 하고 별말 없어서 헤어진 줄 알았거든. 서운해. 그래도 우리 회사를 통한 건데 난 몰랐지. 그걸 홍보로 쓰는 줄은. 그리고 태영잖아. 아이, 그건 그렇지. 아, 근데 낱말단이야. 그래서 보고를 해야 한단 말이야. 어쨌든 내가 연결해준 거니까 우리 회사 말고 고마우면 나한테 옷 한 벌 사줘야 한다. 알았지? 아, 근데 밖에 화환 봤어? 아니, 뭐 나야 여기 그림처럼 앉아서 사진 찍어야 하니까. 화환? 왜? 사람은 얼마 없긴 한데 화환이 엄청 왔어. 그것도 대기업 회장 직함까지 딱 박힌 태영씨. 진짜로 완전 부자인가 봐. 아, 좀 부럽던데. 사람이 조금만 왔어. 우리 쪽에도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좀 비어 있긴 해. 뭐, 너야 워낙 아는 사람이 극도로 적으니까 그런 거지. 아, 그럼 태영 씨가 그거 알고 조금만 초대한 모양이네. 아마도 그럴 거야. 정말 친한 사람만 초대할 거라고 했었거든. 배려심 넘친다. 너 진짜 잘했다. 아,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도 선배가 찾아올 거야. 얼굴은 안 나올게 사진 이쁘게 찍어서 딱 홍보 제대로 하는 거지. 그래, 알아서 해. 그 다음에는 정신이 없긴 했어요. 최대한 간략하게 절차대로 식을 진행하긴 했지만 긴장도 되고 머리도 어지러워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를 정도였죠. 그리고 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바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남편에게 맡기고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너 신혼여행 가기 전이지? 좀 있으면 출발이지만 엄청 많아서 남편은 줄 서서 기다리는 중이야. 줄을 서? 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너 나 믿지? 뭐, 믿지? 왜? 무슨 일 있어? 비행기 타면 안 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 우리 집에서 기다릴 테니까. 응. 애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 제발. 아, 진짜로 급해서 그래. 응, 알았어. 갈게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은 해주지 않아서 답답하긴 했지만 저는 친구를 믿었습니다. 성격이 그리 좋지 않아서 몇 없는 친구 중에 가장 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양해를 구했죠. 대충 핑계를 대려다 보니 거짓말로 아프다고 했습니다. 약 먹으면 다 나아. 공항에 약국 있어. 그거 먹고 버티면 되잖아. 아, 아니 그냥 좀 미루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당일 취소하면 손해가 얼마 줄 알아? 아, 지금 그깟 아픈 걸로 취소를 한다고? 아, 돈이 썩어 넘쳤어? 왜 그렇게 개념이 없어? 사람이 좀 참고 버틸 줄도 알아야지. 가구 강남에 건물이 몇 채나 있고 일산에 올라가는 아파트 역시도 자신이 계약한 곳이라는 사람이 비행기표 취소한다는 말에 그렇게까지 나올 일인가 의아하긴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워낙 검소한 상품이었고 저 역시 거짓말을 한 입장이라서 잘못했다고 했죠. 그런데도 고집을 안 껐군요. 아이, 가서 쉬어. 비행기에서 잠을 자든가. 무조건 가자고 아프다고 했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된다니까 그냥 가자고. 아, 그까진 머리 좀 아픈 걸로 좋은 날 이렇게 해야겠어? 너랑 결혼한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날 우습게 보낸 거야? 공항에서 원성지구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제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여행을 뒤로 미루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어이가 없었죠.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와 제 친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분은 또 누구셔? 친구는 눈치를 보더니 울먹이며 대답했죠. 우리 회사 팀장님. 뭐? 아니 근데 왜? 사실은 팀장님이 결혼식장에 참석하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 가벼운 접촉 사고기에도 늦게 도착하셔서 제대로 못 봤다고 그 사진을 대신 찍어드렸는데. 친구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하자 팀장이란 분이 진지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죠. 사진을 봤을 때까진 몰랐어요. 그래도 매칭이 돼서 결혼까지 성사됐으니 고객 리스트에서 빼려고 정보를 받죠. 헌데 바로 얼마 전까지 다른 분을 소개받으셨더라고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요. 제 불찰이라고 생각했고 종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수습을 하려고 했죠. 근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결혼 당일인 오늘도 소개를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해하지 못해서 친구를 봤죠. 인상을 구기고 눈을 감고 있었죠.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저희 방금까지도 계속 같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니까 그분이 이태영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전에 봤던 고객이고 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태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초기에 결혼정보회사 회원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가장 아래인 일반 등급을 받아서 결혼까지 성사됐던 인물이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남편의 정보 속 사진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했고 더구나 제가 들었던 정보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유학파가 아니라 대학도 나오지 않은 고졸이고 재산도 거의 없는 빈털터리였죠.
그나마 작은 빌라를 하나 소유한 게 전부였던 겁니다. 직장도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만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수준이었고 그걸 보니 그간 했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치고는 궁색하게 굴었던 것, 맛있는 음식보다는 가성비를 따지던 모습까지 털털하다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친구 소은이는 미안하다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식의 화환도 다 그 인간이 보낸 거였어. 무슨 대기업 회장들이 화환을 그렇게 보냈나 했는데 그것도 거짓이었다고. 진짜 사기꾼인 거 아니야? 하지만 의문스러운 것은 그 사람의 어머니의 존재였죠. 근데 나 그 사람 엄마랑 아빠를 다 만났어. 교수가 맞다고 하던데 갤러리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초반엔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기도 했었거든. 그게 가짜일 수 있나? 그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지. 전화번호 알아? 알긴 해. 그럼 전화해보자. 하지만 전화를 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그런데 친구가 자신의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을 하자 그때서야 받았죠. 그렇게 다시 만난 시어머니는 화려하게 꾸민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마치 공작처럼 화려하게 하고 왔다고 한다면 그날 본 건 비둘기 같아 보였죠. 그럼에도 처음에 시어머니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해서 팀장님이 그 상황에서 남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결국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죠. 바로 자신이 연기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서 종이 하나를 꺼내 저희에게 줬죠. 이게 대본이었다. 아니, 난 정말 몰랐어요. 부모님이 외국에 있어서 결혼을 반대하는 연기만 해주면 된다고 들었지. 특기로 여자가 돈을 보고 접근했는데 본인이 거절을 해도 계속 끌었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좋게 말해서 쫓아내 달라는 식이었죠. 대본에는 어떤 대답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지시사항과 인적사항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강조 표시로 여자의 엄마가 5번 재혼한 전적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것이라고도 되어 있었죠. 그리고 집이 잘 산다, 수준 차이 난다는 말까지 모두 대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재산 상황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는 부분이었죠. 제 친구도 그 부분이 걸렸는지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재산은 왜요? 이걸 왜 물어보라고 시켜요? 그건 나도 모르죠. 난 돈만 받은 거니까. 여튼 그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쪽이 딱 결혼 안 할게요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원래는 그래도 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물을 뿌리는 게 대본인데. 아차, 잘못 걸렸다 싶었죠. 애초에 절대로 안 떨어져 나가서 저한테 돈까지 쥐어주고 연기를 시킨다고 한 건데 막상 크게 아니니까 아주머니 오랜 경험으로 사기꾼이라는 걸 직감했고 안 좋은 생각에 그만하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하는 바람에 두 번째로 저를 만나게 된 거였죠. 저는 좀 이상해서 물었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으면 왜 거절을 안 했어요? 거절을 왜 안 했겠어요? 했죠. 딱 사기꾼 냄새가 나니까 얽히기 싫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 내 뒤를 밟고 일주일 넘게 쫓아다니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도하고 그래서 억지로 했어요. 정말이에요. 문자로 날 협박하고 사진 찍어서 보낸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일 하면서 느낀 건 미친놈은 피해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끝을 봐야 되니까요. 저흰 전체적인 상황 전부를 파악한 뒤 녹음으로 증거를 남겼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본처를 찾아갔죠. 의외로 연락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역시도 정회원이었으니까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랄만도 한데 의외로 저희와의 만남에 바로 나왔죠. 그것도 4살 남짓한 남자아이까지 데리고 말입니다.
졸지의 팀장님은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소희와 저만 남아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어요. 놀라는 것도 잠시 여자는 기가 찬 듯 웃음을 흘렸죠. 저는 그런 그자가 정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전 정말 그런 걸 모르고. 그러자 여자는 한숨을 쉬고 미소를 보이며 대답했죠. 진짜 괜찮아요. 사실 그 인간한테 이혼하자고 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다른 여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인간 능력이라고는 짓도 없는 거지 같은 놈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사실은 부자라고 했어요. VIP 등급의 여자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 자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결혼정보에서 속였다고 부자요. 정확히 뭐라고 속였는데? 무슨 투자? 투자 회사 다닌다고. 증권에서 사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돈을 불려준다고요. 집안 수준 차이가 난다면서 어느 정도 능력을 올려야 된다나. 근데 전 아무것도 모르고 몇 번이나 그랬죠. 심지어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투자를 권유했고, 덕분에 저는 가족도 친구도 다 잃었어요. 근데 왜 이혼을 안 했어요? 아이가 생겨서. 아직 너무 어리고. 일단 지금 사는 집이 그 사람 명의거든요. 갈 곳이 없었어요. 파산까지 해서 회생 단계를 밟고 있긴 해도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갈 수 있겠어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아이는 몸이 좀 약해서 1년 전만 해도 병원에 꽤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친구는 그 말에 놀라서 저한테도 물었습니다. 야, 너한테 비슷한 말 안 했어? 투자하라 그가. 아이 뭐.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너 돈 안 빌려줬어? 일단은 떠올려봐 했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때까지도 기억을 거의 못하고 있다가 떠올린 겁니다. 땅 투자를 해라. 갭 투자를 해라. 그런 비슷한 말들을 했었죠. 심지어 연기자인 아주머니의 대본에도 수준 차이가 나면 수준을 올리고 결혼하라는 식으로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즉, 제게 직접 말하는 게 통하지 않자 연기자를 고용해서 돈을 끌어오려고 했었던 거죠. 나름 머리는 잘 쓰긴 했습니다. 이 사기라는 걸 모르고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재력 있는 집에서 여자의 능력을 본다는 말을 했으니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돈을 투자했을 테니까요. 생각해보니 나한테도 그랬어. 근데 귀찮아서 안 한다고 했지? 제 대답에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죠. 대단하네요. 근데 전 속물이 있어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했거든요. 결혼하면 고생 안 시키고 집에서 아이만 낳고 키우려고 했고 빚이 있어도 다 갚아준다고 했죠. 그래서 예단에 혼수에 빚까지 지면서 결혼을 한 건데? 국사기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고 이젠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저 버리고 그쪽 만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 같네요. 근데 그 인간은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집에도 안 들어와서 아예 말을 못했지만 이혼 이야기 꺼냈을 땐 제가 먼저 이야기 꺼냈으니 제3분할은 꿈도 꾸지 말라고. 아니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하니 그럼 아이를 자기가 키울 거라고. 아이 빼앗기기 싫으면 조용히 몸만 나가래. 그때 저는 진명이가 남자 것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남자의 불륜이 제3분할에 더 유리하죠. 위자료도 지급받게 되고 그리고 결혼한 게 5년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그리고 이미 저는 이혼하자고 말을 했거든요. 서류상으로 끝난 건 아니니까요. 증거는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증언도 해줄 수 있고요. 여기 직원들도 그렇게 나서 줄 테니까. 딱히 빈손으로 나올 필요는 없죠. 저는 친구가 찍은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고
여자는 감정에 복받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이대로 끝인가 싶었는데. 아주 빈털터리로 만들어 봅시다. 그런 인간은 또 그래요. 사기치고 벌받는 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죠. 제가 선택한 것은 변호사 비용을 대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빠르게 그 상황을 정리해 나갔죠. 사기로 인해서 결혼식을 진행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소도 했죠. 뒤늦게 이혼 소송과 사기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오자 눈치를 챈 남편은 저를 찾아왔어요. 감히 내 아내랑 만나? 너지? 그 무식한 여편 니한테 변호사 소개해주고 이혼 조언해준 게 너 맞지?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가만둘 것 같아? 뭘 할 수 있는데? 나 인생 막 사는 놈이야. 너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키키야. 벌금이 끝이야. 저는 그 인간을 보면서 여유롭게 웃었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살았던 거지. 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도 모르지. 너 같은 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내가 어떤 인간인 줄 모르잖아. 남법으로 다 해결해보고 안 되면 불법 쪽도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야. 너 진짜 이럴래? 너도 결국 돈이야. 내가 진짜 이태영이라고 해도 이랬을까? 좋은 부모의 유학파에 돈 많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잖아. 너도 그랬잖아. 등급 나누는 거 별로라고. 나도 그래. 비록 거짓말이지만 널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맞아. 난 능력 보고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투자이 뭐니 해도 내가 꿈쩍도 안 했지. 그럼 나 용서해주고 받아줘. 곧 이혼할 거야. 이혼하고 당당하게 너랑.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야. 너야말로 등급 나눠서 판단하고 더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러 VIP 만나는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렸던 거고. 결국 넌 내 돈이랑 직업 보고 날 좋아한 거잖아. 그건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그냥 좀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고 싶은 게 죄야? 여자들도 남자. 능력 보는 것처럼 나도 그래. 나도 그렇다고 쉽게 살아. 네가 아직도 그 모양인 건 네가 살아온 길이 그렇다는 거야. 감히 너 따위가 뭔데 날 평가해? 나도 부모만 잘 만났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어. 나도 부모 잘 만난 거 아니야. 핑계 좀 그만 만들어. 나쁜 년. 너 내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너 못 살게 괴롭힐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남는 게 시간이야. 난 이럴 것도 없다고. 그래. 기대할게. 꼭 그렇게 해. 저는 그 인간이 쫓아다니고 전화가 올 때마다 꼬박꼬박 다 기록으로 남겼고 협박, 모욕, 스토킹으로 각각 신고를 했죠. 솔직히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 확실히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지킬 게 있는 평범한 사람도 드러내지 않을 뿐 힘은 더 크다고 봅니다. 놀고 싶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본능까지 누르면서 매일 출근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남았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저 한탕을 노리고 돈에 미쳐서 다른 사람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과 차원이 다르다고요. 얼마 후에 그 사기꾼의 아내도 무사히 이혼을 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은인이세요. 그쪽 아니었다면 저 아이랑 함께 잘 지내지 못했을 거거든요. 망할 남편이랑도 다신 안 보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앞으로 잘 살아주세요.
네, 그러려고요. 앞으로는 결혼으로 인생 역전할 생각 없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살 겁니다. 그런 놈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저 스스로가 당당해져야죠. 다행히 그분은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일종의 보상을 해줬고, 그와 더불어서 작은 업무이긴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련해줬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해봤기에 결혼정보 회사로 넘어오는 고객들의 정보가 진짜인지 구분하기에 완벽한 사람을 뽑은 거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회원이 아닌 대타로 나간 저에겐 보상은 없었지만 대신 진짜 이태영이라는 남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줬어요. 물론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나간 자리였지만 말입니다.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는 절 보자마자 반가워하더군요. 그분 역시 이태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 일에 휘말려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실은 저 그날 꽤 오래 기다렸어요. 그쪽 보려고요. 정보를 보니까 저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 이태영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솔직히 기분 좋아요. 그게 오늘 제가 이런 자리인 줄 몰라서 좀 당황이 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결혼식까지 치른 상태였고 불쾌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사기꾼인 걸 아셨다면 이야기 듣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그쪽 만나고 싶다고 결혼정보 회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요. 정식으로 인사하죠. 저 이태영입니다. 이번엔 가짜 아니고 진짜요. 진짜 제 앞에 신분증까지 내미는 그 사람을 향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긴 했지만 확실한 건 지금까지도 그 사람과 교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 이태영과는 달리 느끼하지도 않고 투자를 하라는 헛소리도 하지 않는 진중한 사람이더라고요. 솔직히 운명 같은 말은 믿지 않지만 재밌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가짜 이태영과 결혼식까지 했다가 진짜를 만나게 됐으니까요. 더구나 바로 최근에 청혼까지 받게 됐죠. 당장 허락하지 않아도 언제까지나 기다려주겠다는 그 사람이 싫지 않고요. 한번 사기까지 당해서 결혼식장까지 갔던 제가 다시 미래를 그리게 된 것은 가짜 이태영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다고 해도 될 정도죠. 제가 그간 결혼을 주저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어요.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어머니처럼 여러 번 시도해도 결국 혼자 쓸쓸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공포가 어린 제 마음의 상처로 남은 거였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혼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패를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대부분의 잘못된 결혼의 시작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시작인 것 같아요. 결핍된 부분을 상대에게서 찾고 그 조건에 따라서 결혼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른 분들도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결혼을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객관적인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인지 물어보는 주관적인 과정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심했으면 2번 생각해라. 한 번은 당신의 마음으로, 한 번은 당신의 정신으로. 저 역시 신중하게 생각했기에 청혼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